콜버그가 행한 심리 실험인데 이 하인즈 케찹 하인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이름이 하인즈 딜레마인데 하인즈 딜레마가 뭐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인즈 딜레마? 들어보신 분? 몇 분은 들어보셨구나. 안 들어보신 분 많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오늘 내일 하는데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개발된 신약을 사려고 약국에 갔어요. 약방에 갔는데 그 신약이 자기한테는 하인즈한테는 $1,000 밖에 없는데 그 신약이 $2,000인 거예요. 못 사죠. 그래서 약사는 절대 안 팔고 그 가격엔 나는 그 약을 못 준다 라고 하고 하인즈는 이걸 꼭 사야 하고 사고 싶고 라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때 이 심리 실험자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약을 훔치겠니? 훔치지 않겠니? 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상황에서 아내는 죽어가고 난 약을 사야 하는데 약사한테서 약을 살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 하인즈는 약을 훔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솔님. 예. 이솔님 생각은 어떠세요? 훔칠 것 같아요? 왜요? 원래 약을 치료받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훔치고 다시 근데 훔치는 거는 어쨌든 불법적인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도 훔쳐야 한다. 판단은 아닌데 훔칠 것 같다. 네, 콜버는 그래서 이런 심리 실험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추론을 하고 자기의 답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가를 실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6단계의 도덕 발달 이론을 성립을 시켰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주요하게 볼 캐롤 킬리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상하다. 이 도덕 발달 이론은 뭔가 문제가 있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볼게요. 뭔지. 캐롤 킬리건은 아직까지 현재 살아 계시고요. 주요 저서는 다른 목소리로 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도 사실은 이 다른 목소리라는 책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심리학서적이고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하기 때문에 소설처럼 막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이론적으로 타이트하고 어려운 개념을 쓰진 않았고요. 인터뷰 형식의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터뷰 형식과 자기의 이론적인 에세이 형식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설명을 한 거니까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책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머리 저랑 비슷하죠? 이 시대 한 7, 80년대에 이런 머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페미니스트들 중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희 남편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길리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콜버그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보이시나요? 심리학자들은 여성의 경험이 인간 발달에 대한 심리학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그들은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여성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을 지금까지 많이 세워왔는데 보니까 여성들의 도덕 발달에는 이 이론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었다. 이 말인 즉슨 여성은 도덕적으로 발달하기가 힘들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론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도덕적인 성숙도가 남자만큼 되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현상에다가 또 끼워 맞춰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길리건이 보기에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경험이
기존의 인간 발달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의 설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론 자체를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존의 심리 발달 이론 자체를 문제를 삼아야 하고 그 모델이 전제하는 인간 조건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길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성들의 경험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이론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길리건은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하인즈 딜레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보충 자료에 이것도 그냥 제가 다른 목소리에서 발췌한 거니까 쭉쭉 읽어보시고 오늘 읽을 부분은 자, 그 5페이지에 5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3번째 장에 콜버그의 심리실험이라고 나와 있죠. 콜버그의 심리실험, 하인즈의 딜레마와 그에 대한 길리건의 재해석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요. 맨 밑에 문단.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실 분. 짧은 건데. 5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이요? 네네. 콜버그의 심리실험, 하인즈의 딜레마와 그에 대한 길리건의 재해석. 네. 콜버그가 심리실험의 대상을 거의 모든 남아로 정했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의 성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길리건은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같은 실험을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행해보기로 했다. 네, 콜버그는 사실 그 실험 실리의 대상이 심리 실험의 대상이 다 남아였어요.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하인즈가 약을 훔쳐야 하는가, 훔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도덕 심리 실험에서 여아인 에이미와 남아인 제이크에 대한 면접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직 1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이크는 처음부터 하인즈가 약을 훔쳐야 한다고 확신한다. 콜버그와 동일한 논리를 따르는 제이크. 하인즈의 딜레마에서 재산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규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중요해요. 약사는 $1000만 벌어도 살 수 있지만 만약 하인즈가 약을 훔치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는 죽을 거예요. 왜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지? 네, 면접자가 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약사는 나중에 암에 걸린 부자들에게서 $1000를 받을 수 있지만 하인즈는 다시 아내를 얻을 수 없잖아요? 왜 얻을 수 없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인즈의 아내와 똑같은 사람을 다시 얻을 수 없거든요. 판사는 하인즈에게 유죄를 선고하겠지만 법도 잘못될 수 있어요. 제이크는 논리의 힘에 매료되어 있으며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신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이크는 법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의 기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잘못될 수도 있고 변경도 가능함을 인정한다. 피아제와 콜버그는 이 시기에 남아가 아직 자기 욕구에 기반한 아동기적 측면이 있지만
점차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성을 점점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 아이는 점진적인 자율성의 발달 과정에 있다. 콜버그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아직 3, 4단계가 혼재하는 인습적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연역 논리를 이용하고 도덕과 법을 구분하며 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고 맞나요? 나 점에서 잘못 썼네. 예, 점에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논리적 연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이크는 콜버그가 도덕적 성숙과 동일시하는 원칙주의적 정의관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에이미에 대한 결론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김평님, 네, 부탁드릴게요. 같은 나이의 에이미는 다른 인상을 준다. 에이미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에 비해서 발달이 저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태도로 대답한다. 글쎄요, 그래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약을 훔치는 것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돈을 빌린다든가 말이죠. 그래도 하인즈는 정말 약을 훔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의 아내도 죽어서는 안 되죠. 에이미는 왜 약을 훔쳐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다음 물음에 재산이나 법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하는 대신 약을 훔치는 행위가 하인즈와 아내에게 미칠 영향을 말하고 싶어한다. 만약 하인즈가 약을 훔치면 아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감옥에 가겠죠. 그럼 아내는 더 아프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약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에이미는 이 딜레마를 추상적인 수학 문제로 보지 않고 시간이 흐름이 개입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 아내가 죽으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슴도 아플 거예요. 아내는 죽어선 안 돼요. 에이미가 보기에 이 세계는 홀로선 사람들만으로 혹은 그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에이미는 약사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인즈의 아내가 필요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에이미는 이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에게 하인즈 아내의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즉 질문자의 질문인 훔쳐야 하는가 훔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스스로 모색한다. 그리고 그 모색의 중심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다. 콜버그의 이론을 따르자면 에이미는 2단계와 3단계에 속하는 판단들이 뒤섞인 듯한 것처럼 보인다. 도덕과 법의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외부로부터 주입된 도덕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행위의 효과에 대해 생각할 능력이 없음을 암시하는 듯 여겨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두 아이 모두 이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크는 공적인 논리와 법 체계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반면 에이미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길리건이 보기에 에이미 세계에서 인간관계와 인간의 심리 상태가 중시되고 사람들은 공고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끈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으므로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과 서로의 필요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야만 도덕적이고 대화로 대립을 해결하거나 당사자들이 딜레마 상황을 잘 이해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이미의 신념은 전혀 순진하고 미숙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에이미의 판단들은 보살핌의 윤리의 핵심적 통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콜버그의 이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했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더 정리된 주장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에이미와 제이크의 경우에 에이미와 제이크 같은 경우는 콜버그가 한 실험실리 대상이 심리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러지? 심리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길리건이 한 심리 실험 대상이에요. 근데 이들의 그 두 가지 관점을 보니까 콜버그의 관점에서는 에이미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미숙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에이미의 관점이 정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이 함축된 콜버그의 이론에 의하면 에이미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만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길리건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일단은 기존의 의무윤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 행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단도직입적인 그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물음을 하면 이건 정의 관점의 물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 여아들의 경우에는 이 질문 자체가 자기한테는 힘든 거예요. 왜 둘 다 하면 안 되는가? 왜 약도 훔치지 않고 아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화해라던가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신념 때문에 이 질문 자체에 대답을 못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자기한테는 힘들다 보니까 콜버그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이 대답에 질문을 못하고 무엇이 법체계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데 길리건은 여기에서 이 여아가 다른 관점으로 사고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두 가지 도덕적 관점의 가능성을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아주 특별한 심리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윤리학을 공부하면 항상 이제 예시로 나오는 그 윤리적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트롤리 딜레마 들어보신 분 혹시? 그 마이클 샌델의 강의 있죠. 하버드 강의.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그 딜레마인데 윤리적 딜레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트롤리라고 약간 작은 기차 있죠. 그 기찻길 다니는 그런 운반을 위한 그런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가 브레이크가 이제 잘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그 트롤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근데 앞에 보니까 4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브레이크는 못하지만 이것을 다른 길 쪽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틀면 회전을 시키면 이 4명의 인부를 죽이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 다른 길을 보니까 여기엔 또 1명의 인부가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핸들을 돌려서 1명을 튀고 4명을 살리겠다. 아니면은 나는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주원님.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저는 근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큰 기차가 오는데 뛰어지 않고 그렇게 치워야 되는 거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그래서 답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저는 신상현님?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늘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네.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세요? 왜?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중요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이걸 왜 해야 할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내면을 살릴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내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명을 내가 핸들을 꺾어서 직접적으로 한 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4명을 살릴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백승우님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이기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안 꺾을 거. 왜요? 꺾으면 제가 죽인 느낌이 드니까 칼로 찌른 것처럼 안 꺾은 거는 얘가 고장나서 죽은 거지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게 차라리 그냥 기도를 할래. 기도를 하겠다. 그렇죠. 뭐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당연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은 왜 생각하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질문 자체를 무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대답하신 분처럼 다소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 4명을 살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그 샌델의 비디오에 다 나와 있는 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골고루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리고 백승우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무언가 손을 대서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다소 그 의무윤리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질문의 조건을 조금 바꾸면 다양한 대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공리주의도 어차피 규범윤리하고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정의의 원칙, 법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근데 맨 끝에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는 조금 제 마음에 들진 않긴 해요. 하여튼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앞부분 보니까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길리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호응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채택하는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정의의 관점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중시한 다른 관점의 원리가 채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조건이 같은 조건을 질문을 하면은 또 유사한 대답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보편적인 건가? 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에 많이 부딪히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특히 뭐 임신 중절의 문제라던가 가장 크게는 임신 중절의 문제에 이제 우리가 닿았을 때 사람들이 보통 질문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주로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윤리학자든 아니면 뭐 정치철학자든 많은 이론가들이 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길리건의 도움을 빌어서.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길리건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길리건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길리건 같은 경우에는 정의 관점이 아닌 배려의 관점이 또 다른 도덕적 성숙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콜버그가 얘기하는 정의 관점과 다른 지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배려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상황들,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책임이 충돌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이 원하는 게 다를 때 항상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때 윤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콜버그 같은 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과의 충돌인 거예요. 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갈등 상황이죠. 그걸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고, 길리건 같은 경우에는 콜버그 먼저 볼게요. 콜버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칙주의를 이제 함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합리적 행위자들이 합의하는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해결의 수단으로 법과 원칙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그 딜레마를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제이크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약을 훔치겠냐 훔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훔치겠다라고 하죠. 법에는 저촉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정당화를 했고 그 원칙에 의거해서 자기는 행위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율성을 중시한 그런 이제 원칙주의적인 도덕적 추론인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길리건 같은 경우에는 책임주의를 원칙주의와 대비시켜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책임주의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여러 해결책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한계에 의한 갈등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원칙에 의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맥락적으로, 그리고 뭐 인간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지언정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배려 말고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같이 조화롭게 협상을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런 관계 구조가 따로 나오는 거죠. 길리건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관계 중심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중심적, 그러니까 나와 타인에 대한 수평적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 고려를 삼지 무엇이 옳은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규범적인 어떤 원칙은 고려의 대상이 덜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서열적 계층 구조의 형성,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가장 지켜져야 하는가라는 거를 들 수 있죠. 이런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서열적 계층 구조의 형성이란 말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의무윤리가 강조가 되면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나치 시대 때 어떤 독일인이 유태인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치 경찰이 와가지고 너 유태인 숨겨줬지? 유태인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독일인이 없어! 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도덕적 원칙의 상위에 있는 거라면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게 하위 원칙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 따라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원칙 자체가 서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과 달리 이제 길리건은 수평적 관계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버그의 6단계 발달 이론과 다른 이론을 이제 정립을 했어요, 길리건이. 첫 번째는 자기 생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자기 생존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 자기 보호가 최우선인 경우가 바로 1단계, 유아적인 수준의 1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 2단계로 가기 전에 일종의 이행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 여아가 됐든 남아가 됐든 간에 배려의 관점에서, 배려의 도덕을 취하는 그런 도덕적 관점에서는 이의적인 욕구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이행기를 거치면 2단계로 가요. 2단계는 근데 뭐냐면은 선에 대한 관심인데요. 주로 이 선이
내가 좋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습적 수준에서 선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성들한테 좀 강요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여성들이 좀 더 타인을 보살피는 것을 더 뭐 잘한다라던가 그것이 더 적합하다라던가 이런 식의 여성들한테 부과되는 선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는 그런 단계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책임, 배려, 자기 희생을 선과 동일시하고 그러한 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2단계의 도덕 추론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길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날 때 이제 이 2단계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타인만 너무 배려하다 보면 나를 챙기지 못하고 거기서 또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 및 재고찰의 시기가 옵니다. 이행기에. 그래서 타인과 자신에 대한 보살핌의 불평등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행, 무조건적인 배려, 보살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관계를 파괴시키는지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에 대한 배려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행기를 지나면 3단계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동등한 책임의식,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뿐만 아니라 나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책임의 조화로서 이제 그러니까 충돌의 해소를 지향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도덕적 성숙의 단계가 바로 이 3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인 이행기를 포함해서 단계적인 이런 성숙도 발달 성숙도를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책에서 잘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2단계 같은 경우에 볼게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나는 아이도 갖고 싶은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부남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를 해요. 이거는 안 된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 여성이 항상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항상 배려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한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게 그 단계에 있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결국에는 아이를 지우기로 해요. 자기가 분명히 그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가 이제 나의 욕망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타인의 욕망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결정이 좋다 아니면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한테는. 3단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성이 자신이 왜 임신 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의 미칠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중절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이제 자기결정권을 이제 3단계에서 실행하게 된다. 길리건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이 좋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어떤 도덕적 성숙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고 싶어 했던 거고 이렇게 이제 이론화하려고 했습니다. 길리건의 도덕발달 이론. 어떠세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 자체는 그 정의의 관점, 기존의 규범 윤리학에서 얘기되어져 온 어떤 맥락도 없이 상위의 도덕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강압적이고 다소 강압적이고 또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런 배려의 관점을 이제 내세우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일상에 그 규범 윤리학이 우리 일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렇다면 맥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이런 행위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은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길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정의의 원리, 콜버그식의 정의의 원리뿐만 아니라 보살핌 혹은 책임의 원리 또한
도덕적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의의 원리와 보살핌의 원리는 상호 보충적이다. 그러니까 길리건이 정의의 관점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보충적으로 보살핌의 윤리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관계가 어떤 뭐 대체나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동의 해결은 스스로 채택한 보편적 도덕 원리보다는 당사자 간의 상호 조화를 위한 타협이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갈등의 해소를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원칙주의적으로 답이 내려지는 해소라기보다는 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합의를 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를 하냐면 자율성이나 원리주의적 도덕성이 상호 의존성이나 친밀성보다 우월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율성이나 또 원리주의적인 도덕성은 콜버그식의 정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상호 의존성이나 친밀성이 는 이제 그 길리건식의 배려의 윤리를 의미하는 건데 무엇이 우월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의의 원리만 도덕적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길리건이 왜 여성주의 윤리학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 맥락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까지 봤는데요. 모든 이론, 완벽한 이론은 없어요. 당연히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고 우리가 그것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동도 필요한데 당연히 이 길리건의 이론은 많은 여성들한테 호응을 얻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감정적이고 다소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항상 들쭉날쭉하게 판단을 하고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저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판단의 애매모호성을 다소 정당화시키는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주로 여성들이 현상적으로 그런 판단을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캐롤 길리건의 그 이런 도덕발달 이론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이게 이제 본질주의화 되는 경향도 약간 있었죠. 길리건이 아무리 정의의 관점과 배려의 관점 뭐가 우월한 게 아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거다 라고 얘기한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려의 윤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보기가 쉽죠. 특히 여성적 관점에서는 배려의 윤리가 훨씬 더 우월한 도덕적 성숙도를 나타낸다. 이런 식의 논의가 좀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는 거는 이제 이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비판이나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이 도덕발달 이론이. 네, 계속 끄덕거리시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실까요? 저는 좀 들으면서 네. 궁금했던 게 네. 콜버그는 네. 80여 명의 남아를 대상으로 네. 실험을 했고 여기 이제 길리건 실험 보면은 제이크랑 에임이 나오는데 더 많은 여아에게 물어본 건지 그렇죠. 근데 수십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서 표본을 그냥 뽑아서 자기가 기술한 거예요. 근데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정의, 논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여자 아이들은 배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네.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남자아이 중에 또 아닌 아이, 배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아이에서지만 정의와 논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아를 기르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어쨌든 심리학 자체는 경험과학이잖아요. 네. 경험과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길리건의 관점이 많이 투영되어 있었을 거고 또 아이들의 대답을 어떤 식으로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네. 이 실험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 정의와 논리적인 거는 남자아이의 것, 배려와 보살핌이 여자아이의 것 이렇게 또 정해놓고 그런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계속 사실과 당위의 문제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상이 아무리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덕적 사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여성이 그런 식으로 윤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규범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혼동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있죠. 근데 길리건의 일종의 전략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뭐 본질적이든 아니면은 뭐 구성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 간에 여성들이 좀 더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치 체계의 그 위계 안에서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 그런 그 인류적 결함, 이론적 결함만 좀 조심한다면 의의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이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없으세요? 이론적으로? 네. 그 길리건 이전에 콜버그가 그런 실험을 했을 때 네. 남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길리건은 몇 년 뒤에 그런 건가요? 잠시만요. 이 길건의 이 다른 목소리라는 책이 나온 거는 81년인가 그렇고요. 아마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전일 겁니다. 60, 70년대 정도? 조교였다고 하니까 약간 세대가 다르긴 하겠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삼만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막 이렇게 두각해서 그래서 남아만을 심리 실험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받아들여진 거겠죠. 그럼 지금은 콜버그의 이론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심리학에서 콜버그를 어떻게 평가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한테 이제 도덕 교육을 할 때 이런 성숙도의 수준에 을 고려해서 도덕 교육을 이제 커리큘럼에 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학계에서는. 또 다른 비판이 가능할까요? 네. 여전히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사 실험에서도 약간 남자아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건가라고 약간 소외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 하나로 정체할 수 없는 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론에 있어서 소외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길리건이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여성적 윤리를 등시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런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경향적으로 여성들이 좀 더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현상에 대한 디스크립티브한 측면을 많이 보이려고 한 거지, 모든 여성이 다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그런 해석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나는 뭔가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비판을 했는지 다른 학자들은 어떤 비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